이해할 수 있게 볼 수 있게 해줄게요. 첫 번째, 광합성이라는 용어부터 볼게요. 이게 여기 봐야지. 나 보는 거야. 알겠어? 나만 봐. 돼. 선생님 여기 윗칸을 지금 안 쓰고 있잖아요. 이거는 절대 키 문제가 아니라 여백의 미를 위해서 그렇다는 거 미리 좀 믿는 거지. 여백의 미로 약간 남겨놓은 거예요. 꽉꽉 채웠으면 되게 답답하잖아, 그지? 많이 의심의 눈초리가 있는데요. 자, 한번 해볼게요. 광합성. 싸이가 왔을 때 소리를 너무 질러가지고. 가봤나요, 다들? 안 갔어? 갔었어? 안 갔어? 왜 안 갔어? 너 갔었어? 너 3일 다 갔지? 아니 이틀만 갔어? 첫날, 둘째 날? 둘째 날? 크러쉬도 갔겠고. 갔었어? 안 갔어? 안 갔어? 갔었지? 인하대 축제. 얘긴 들었죠? 축제. 가봤죠. 수업 끝나고 갔더니 거의 다 끝났더라고요. 저 크러쉬 얼굴만 잠깐 보고 왔네. 둘째 날은 싸이 잠깐 보고 못 봤어요. 어쨌거나 목소리가 조금 약간 그런 거 좀 양해해 주기 바랍니다. 싸이 때문이다 라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자, 광합성은 자 일단 용어부터 봐봐. 광합성이잖아. 광자가 무슨 광자야? 빛광. 빛광자거든. 빛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합성한다라는 겁니다. 광합성의 목적은 이걸 합성하는 게 목적이야. 뭘 만드는 게 목적일까? 엽록체를 만드는 건 아니야. 에너지 아니야. 수분도 아니야. 틀린다고 말하네. 포도당입니다. 포도당. 광합성의 목적은 자기한테 필요한 영양분에 해당하는 포도당을 합성하는 거야. 포도당을 합성하는 것이 광합성의 목적이야. 우리는 광합성 해야 안 해요? 우리는 안 합니다. 왜? 먹으면 돼. 그치? 식물이 뭐 먹는 거 봤어? 저 식물이 막 씹어먹었어. 쳐다보지 마. 땅에다가 뿌리를 박고 물 씹어먹고 있는 식물 본 적 있나요? 잡아먹고 막 못 봤죠? 식충식물은 약간 변형된 형태긴 하지만 걔네들은 뭔가를 잡아먹는 녀석들이 아니라 어려운 말로는 독립영양생물이라 그래서 자기 스스로 영양분을 만들어서 그걸 써요. 그걸 사용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만들지 못하니까 섭취를 하는 거고 우리는 독립이 아니라 종속영양생물이라 그래요. 누군가가 없으면 우리도 죽어요. 먹을 게 없으면 죽습니다. 하지만 얘는 먹을 게 없어도 살아요. 삽니다. 스스로 만들어내. 뭐만 있으면. 빛도 재료가 두 가지가 더 필요해. 빛 외에. 물하고 이산화탄소. 기억할 게 뭐냐면 광합성에 필요한 게 뭐냐면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물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뭘 만든다? 포도당이라는 걸 만들어. 근데 만들다 보니까 남는 재료가 있어. 이거 남았네? 버려! 버리는 게 뭐야? 산소. 그게 산소야. 이게 버린 거야. 버린 겁니다. 우리 왜 식물이 고맙다면서 식물은 우리에게 고마운 존재야. 왜 산소를 내뿜어주잖아. 이러잖아. 하지만 산소를 내뿜는 건 식물 입장에서 쓰레기. 그렇죠? 쓰레기를 버리는 건데 우리는 감사하다고 이제 숨을 쉬고 사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관계가 있어요. 이거를 약간 이제 화학식으로 바꿔 쓸 수 있으면 더욱더 좋습니다.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쓰냐면 CO2라고 써요. 우리 화학은 한번 했잖아. 중간고사 때. 이산화탄소고요. 물은 원래 산화수소인데 관용적으로 물이라고 읽어요. 산화수소입니다. H2O가 물이고요. 포도당 아직은 알 필요 없지만 알면 좋아요. 언젠간 외워야 돼. C 6마리, H 12마리, O 6마리로 구성되어 있는 게 포도당의 화학식입니다. 너무 빨리 오는 거 아니야? 진짜 너가 바로 전에 너였거든. 뭐하냐?
그리고 산소는 O2라고 쓰죠. O2라고 씁니다. 산소는 O2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교재가 O예요, O2예요? O2죠. O2입니다. O2가 산소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걸 화학식을 쓰면 뭐가 좋냐면 이런 게 좋아요. 뭐가 좋냐면 포도당을 만들 때 탄소가 몇 개 필요하다는 거냐면 6개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리고 탄소 여기 있죠. 그래서 앞에다가 6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수소가 12개잖아. 여기도 6개가 들어가게 돼요. 그럼 산소가 총 12개에다가 18개 나오거든? 그래서 여기 6개 있잖아. 여기다 12개를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학식이 완성이 돼요. 우리 책에는 그냥 한글로만 써있잖아. 이걸 화학식으로 옮기면 저렇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구분을 해볼 거야. 이 화살표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재료예요. 재료. 광합성에 필요한 재료입니다. 여기는 생산물 또는 생자를 생략하고 산물이라고 해요. 산물. 광합성 산물이 뭐냐 그러면 광합성이 뭘 샀지? 물을 샀나? 이러면 안 돼요. 광합성 산물이보다 광합성 생산물을 말하는 거야. 광합성이 산 물이 아니라. 그래서 편의점 사나? 산물은 생산물을 의미합니다. 재료는 이산화탄소와 물인데 어떻게 얻을까? 식물의 입장에 되어봐. 이산화탄소 어디서 얻지? 공기 중에 있어요. 공기 중에 있는 걸 흡수하면 되겠죠. 어떻게? 숨 쉬나? 숨 쉬어요? 잎에 있는 기공이라고 하는 구멍이 있어요. 잎에. 오늘 배울 건데 잎에 있는 기공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입니다. 얘한테 빨아들여요. 얘는 잎을 이용해서 빨아들이게 되고요. 물은요. 뿌리에서 쭉 흡수하는 거야. 물은 뿌리를 통해서 흡수합니다. 재료는 공급이 끝난 거야. 그 다음에 빛에너지만 태양 빛에너지만 이렇게 받으면 됩니다. 빛에너지만 받으면 만들 수가 있어요. 생산물은 포도당이 만들어지겠죠? 만들어집니다. 자, 포도당을 만들면 이건 지금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냐면은 잎에서 일어나는 잎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잎에서 일어나는 일이고요. 잎의 일부분, 여기 부분이 약간 초록색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부분에서 광합성이 일어나. 여기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걸 바로 염록체라고 불러줘요. 염록체가 그래서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야. 광합성 장소입니다. 광합성이라는 장소가 잎의 모든 부분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잎에 있는 염록체라는 부분에서 광합성이 일어나. 광합성이 일어나서 염록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저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저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포도당이 만들어지는 거지. 자, 이거 포도당을 만듭니다. 처음에 만든 포도당은 물속에 녹아있어서 이렇게 따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낮 동안에 열심히 포도당을 막 만들어. 막 여기저기 널렸어, 포도당이. 이거 보관이 용이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만든 포도당을, 야, 널려봐. 포도당을 다 뭉쳐서 구석에다 보관합니다. 포도당을 뭉쳐서 보관하고 있는 형태가 바로 이것을 녹말이라고, 녹말. 포도당을 뭉친 것을 녹말이라고 합니다. 포도당들을 잔뜩 뭉쳐놓은 것을 녹말이라고 해요. 녹말이 흰색입니다. 하얀색 녹말가루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자, 상상해보자. 열심히 광합성하고 있는 잎을 바라보고 있다가 툭! 뜯어요. 잔인하죠. 그리고 이대로 끝내는 게 아니라 가운데를 잡고 찢어요. 나쁘죠? 그럼 하얀색 피 같은 게 나온다. 안 해봤죠? 해봐요, 나중에. 하얀색 물질이 지진가 봐. 식물은 피가 하얀가 봐. 피가 아니죠? 뭐가 나오는 거죠? 녹말이 나오는 녹말. 광합성을 통해서 저장된 녹말들이 이렇게 쭉 흘러나오는 겁니다. 피가 나오는 게 아니야. 녹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낮 동안에는 녹말을 막 쌓아놓는 게
광합성이 일어난 낮 동안 일어난 일이야. 그 이런 영양분은 잎에만 필요한가? 아니지. 식물을 구성하고 있는 줄기, 뿌리, 열매, 꽃 전부 이 영양분이 필요하거든. 근데 낮 동안에는 안 보내. 낮 동안에는 열심히 포도당 만드느라 바빠가지고 보내주지 않아. 가만 갖고 있어. 자, 이제 그는 언제 각 부분으로 이 영양분을 보내주냐면 밤에 광합성 안 할 때. 아, 다 했다. 아, 이제 만든 거 보내야지. 근데 보내려고 보니까 어때요? 엄청 다 뭉쳐있어. 그치? 아씨, 이거 이대로 안 가는데, 그치? 뜯어. 두둑 뜯어요. 어떻게 뜯냐면은, 하나, 두 개. 포도당 두 개가 연결된 형태, 포도당 두 개가 연결된 형태로 두둑 뜯어가지고, 이 형태로 보내줍니다. 얘를 뭐라고 하냐? 얘를 설탕이라고 해요. 설탕의 형태로 각 부분으로 보내줍니다. 설탕의 형태. 포도당 형태로 보내는 게 아니야. 설탕의 형태로 보내줍니다. 언제? 밤에 광합성하지 않을 때 설탕의 형태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동할 때 이용하는 관이 이런 통로들이 이동할 때 이용하는 통로들이. 자, 이 녀석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바로 물관이라는 부분과 체관이라는 부분이 들어있는데 바로 영양분이 이동하는 통로는 체관입니다. 물관은 광합성에 필요한 이 물을 흡수할 때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이렇게 올라올 때 이용하는 게 물관이고 이때 만든 이 영양분을 각 부분으로 보내줄 때 이용하는 게 체관입니다. 다시 말해서 물관을 통해서 물이 올라올 거고요. 체관을 통해서는 영양분이 내려가겠네요. 방향성이 좀 다르겠죠? 자, 각 부분에서 이산화탄소는 잎에서 기공을 통해서 얻고 그 다음에 물은 뿌리를 통해서 얻고 빛에너지는 이제 햇빛에서, 태양에서 오는 거잖아. 태양에서 오는 빛만 광합성에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런 형광등 빛도 광합성에 이용할 수 있어요. 어떤 에너지를 가진 빛이라면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물 공장이 있어. 식물 공장. 어떤 큰 건물에 식물을 가둬놓고 LED 등으로 쫙 키우는 식물 공장이 있습니다. 굳이 태양빛이 아니더라도 식물이 자랄 수 있다라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식물은 꼭 빛에너지죠. 태양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 그럼 빛을 누가 받냐면 빛에너지를 이 영록체 안에서 빛을 받게 되는데 누가 받냐면 초록색 물질에 해당하는 얘가 빛을 받아요. 이 녀석의 이름도 있다? 얘 이름이 뭐냐면 엽록소라는 색소입니다. 나오나? 나왔다. 엽록소라는 색소야. 이건 색소인데 엽록소라는 색소가 빛을 받는 녀석이야. 빛을 받는 녀석입니다. 엽록소가 존재하는 곳이 엽록체가 되는 거지. 엽록체. 녹색인가? 녹색입니다. 엽록체, 엽록소. 엽록체는 광합성 장소 전체를 말하는 거고 엽록소는 그 안에 들어있는 색소를 말하는 거야. 여기서 문제. 식물의 잎이 지금 현재 초록색이다. 식물의 잎이 초록색인 이유는 뭘까요? 엽록소가 초록색. 엽록소가 초록색이라서 맞아요. 그럼 식물의 잎은 왜 초록색으로 보일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봐봐. 물체가 우리 눈에 보이는 과정을 잠깐 얘기할 건데 여기 파란색 보이죠? 파란색이 왜 파란색으로 보이냐면은 형광등 빛에서 모든 종류의 빛이 오는데 파란색만 반사시켜서 우리 눈에 넣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파란색만 우리 눈에 넣어주고 나머지 빛은 어떻게 할까? 흡수하겠죠. 그죠? 같은 이유로 초록색 잎은 초록색을 반사시켜서 우리 눈에 넣어주고 나머지 빛을 흡수하는 거야. 그러면 식물은 초록색을 좋아하는 거야? 싫어하는 거야? 싫어하는 거야.
봐봐. 식물이 이용하는 빛은 초록색이 아닌 거야. 초록색 꺼져. 초록색 다 반사시켜. 초록색 다 반사시키고 나머지 빛만 흡수해서 광합성에 이용한단 말이야. 이해돼요? 그래서 얘가 초록색인 이유가 식물은 초록색을 좋아하나 봐. 아니야. 초록색을 제일 싫어해. 그러니까 초록색만 반사시키는 거고 나머지 빛을 흡수하는 거예요. 쌤은 다 까맣죠? 까만색 빛을 제일 싫어요. 그래서 까만 옷을 입고 다녀요. 약간 이상하죠? 그런 느낌이야. 초록색은 식물은 그래서 초록색 잎은 초록색을 이용하는 게 아니다가 포인트야. 자, 식물은 광합성할 때 어떤 색깔의 빛을 이용하느냐? 초록색이요! 이러면 안 된다고. 이해돼요? 초록색만 빼고 나머지 빛을 이용한다는 걸 이해하라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게 약간 디테일한 문제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초록색을 제외한 빛을 누가 흡수한다? 엽록소가 흡수한다라는 거예요. 이래니까 엽록소가 초록색을 제외한 나머지 빛을 엽록소라는 자식이 흡수를 해서 광합성을 하게 되는 거지. 됐지요? 자, 그럼 여기서 포도당은 그렇게 낮에 밤에 이동하는 것까지 알아봤고요. 자, 이럴 때 버리는 산소, 이때 산소는 어딜 통해 또 나갑니다? 마찬가지로 잎의 기공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낮에는 굉장히 많이 나가겠죠. 낮에 굉장히 많이 나가고 밤에는 광합성 안 하니까 안 나가겠지. 밤에는 안 나가. 밤에는 산소 안 나와. 근데 우리 엄마가 밤에 답답한데 밤에 산책이나 나가야겠다. 숲에. 밤에 가면은 산소가 별로 없다니까. 이산화탄소 마시러 가시는 거예요. 엄마를 말려야 돼. 엄마 지금 가면 죽어. 그러면 이산화탄소 중독돼. 이런 분들이 많아요. 물론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낮보다는 산소가 별로 없을 거라는 건 예상할 수 있겠죠. 그죠? 낮에 산소를 내뿜고 밤에는 식물도 호흡을 해요.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처럼 호흡을 합니다. 호흡을 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내뿜어요. 낮에만 산소가 나온다는 사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케이, 그런 정도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BTB 암기법만 좀 설명해주고 이제 우리 그림을 좀 볼게요. BTB. BTB 용액이란 녀석이 등장을 하는데 BTB 용액은 왜 등장하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 이산화탄소 때문에. 에? 뭔 소리야? 문제. 물에다가 이산화탄소를 녹여. 뭐가 되게요? 탄산수가 돼요. 탄산수 먹어봤나요? 탄산수가 약간 산성을 띠는 녀석이에요. 또 탄산수에다가 여러 가지 단맛이 나는 물질을 타서 시커멓게 만든 게 콜라. 또 탄산수에다가 약간 단맛이 나는 하얀색 물질을 탄 게 사이다. 사이다 콜라를 무슨 음료라고 해서? 탄산 음료라고 하잖아. 탄산에 이 산자가 뭔 소리야? 산성이란 산성 물질이란 뜻이야. 산성 물질. 콜라에다가 이 뽑은 거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다 녹아버립니다. 그만큼 산성 물질이 되게 이산화탄소가 들어간 이 물이 어떤 탄산칼슘 같은 조개 껍데기 같은 이 같은 거를 막 녹이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콜라를 많이 먹거나 막 이가 녹는다고 말하는 게 일리가 있는 말인 거예요. 이 얘기 왜 하냐면은 자 지금 실험을 할 건데 어떤 실험을 할 거냐면은 BTB 용액에다가 일단 물을 준비해. 물을 가득 채워. 물을 넣고요. 물을 넣고 여기다가 물풀을 넣어요. 물풀. 살아있는 물풀. 식물이죠. 물풀을 넣는 건 얘한테 이제 여기다 빛을 쪼여줄 거거든. 빛을 쪼여주면은 얘가 뭐 할까? 광합성을 하는데 물은 있죠. 근데 뭐가 없어 지금? 재료에 해당하는 이산화탄소가 없잖아. 그래서 날숨을 불어넣는 빨대 이용해서
내가 날숨을 우르르 불어넣을 거야. 여기에 날숨 속에 들어있는 이산화탄소가 이 안에 녹아 들어갈 거라는 겁니다. 얘가 이산화탄소가 녹아 들어간 물인지 안 들어간 물인지 알 수 있냐? 눈에 안 보이잖아. 눈에 보이게 하기 위해서 BTB 용액의 힘을 좀 빌리겠다는 거야. 그럼 BTB 용액이 뭔지부터 알아야 돼. BTB 용액은 자, 암기법이야. T가 있고요. 양쪽에 B가 달려있는 용액입니다. 쌤이 만든 거야. 이게 무슨 나무인지 알아? 바나나 나무예요. 바나나 틀이잖아. 암기법이야 그냥. 그래서 바나나 용액이라고 쌤은 외우는데 얘는 산성일 때 색깔이 다르고 중성일 때 색깔이 다르고 염기성과 만났을 때 색깔이 다릅니다. 암기법은 바나나의 성장 과정으로 암기할 거예요. 바나나가 처음 딱 태어났을 때는 푸릇푸릇한 새싹이었다가 무슨 상태로 수입하죠? 초록색 상태로 수입해요. 다 익히면 노란색이 되는 거야. 그겁니다. 그래서 가운데가 초록색으로 수입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익어가게 됩니다. 산성일 때 이제 노란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과정으로 정리하면 BTB 용액은 염기성과 만나면 푸른색이 되고요. 중성 상태일 때는 초록색이야. 그 다음에 산성과 만나면 노란색으로 바뀝니다. 근데 어떨 때 산성으로 바뀐다? 이거. 이산화탄소를 물을 불어넣으면 이 물이 산성이 되죠. 그래서 BTB를 다시 떨어뜨려 놓으면 제가 노란색의 용액이 돼요. 아, 이거 이산화탄소 녹아있네! 라는 걸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지. 오케이? 처음에 준비하는 건 초록색. 전부 초록색. 초록색 BTB가 초록색이 들어있는,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물과 중성 상태 BTB가 들어있는 걸 집어넣고 여기다만 날숨을 부르르르 불어넣으면 여기가 무슨 색으로 바뀌어? 노란색으로 이렇게 바뀌게 노란색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 A라는 시험관에서는 이산화탄소도 공급이 됐고 물도 공급이 됐고 빛도 공급이 됐으니까 광합성이 일어나겠네요. 뽀글뽀글 기체가 발생하는 걸 보게 됩니다. 기체의 정체는 산소죠. 산소 기체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산소인 걸 확인하는 방법은요. 산소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꺼져가는 불씨를 갖다 대면 다시 확 타올라요. 저희가 산소인 걸 확인할 때 꺼져가는 향불 같은 걸 대면 다시 확 타는 것처럼 이거 산소네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야. 광합성 생산물이 산소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는 실험입니다. 이 실험에 관한 것도 추가적으로 알도록 할게요. 자, BTB 암기법이야. 염기성, 중성, 산성 이 순서대로 푸른색, 초록색, 노란색 이미지 그려지죠. 푸릇푸릇한 새싹이 약간 좀 그렇긴 한데 그래서 푸릇푸릇한 새싹이라고 표현하잖아. 그래서 푸른색이라고 할게요. 자, 또 다른 방법이 있긴 해요. 날숨을 불어넣지 않고 여기다가 어떤 알약 같은 물질을 넣는 방법도 있어. 이산화탄소 공급하기 위해서. 걔가 누구냐면 탄산수소 나트륨입니다. 이름이 어려워. 탄산수소 나트륨이라는 어떤 물질을 녹이면 여기 탄산이 들어있잖아. 탄산에 해당하는 이산화탄소가 공급이 됩니다. 저절로. 날숨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이야. 내 날숨은 입냄새가 너무 심해서 싫어. 이런 경우에는 저 물질을 쓰면 되겠네요. 너? 어쨌든 이산화탄소를 공급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이것 또는 날숨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자, 이제 그림을 좀 볼게요. 뭘 막 적고 있나요? 지금?
이 타이밍에 됐어. 좀만 참어. 좀만 참어. 진짜. 몇 분 됐다고. 20분이네, 20분. 자, 광합성에 대한 얘기 쭉 했었고요. 다섯째. 정답. 광합성에 대한 내용은 쭉 했고요. 자, 이거 모식적인 그림 볼게요. 광합성에 필요한 물. 여기 지금 물관을 통해서 올라오는 거 보이나요? 물관 올라오고 있고요. 물관에서 이렇게 공급되고 있는 거야. 물 공급되고 있고, 이산화탄소는 잎에 있는 기공이라는 구멍을 통해 온다 그랬죠. 요게 기공을 통해서 이산화탄소가 공급되는 모습이야. 재료 다 공급됐네요. 빛에너지 들어오고 있죠. 그러면은 포도당이 만들어지고 산소가 만들어져서 산소가 또 기공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고 있는 모습이야. 포도당은 낮 동안에 저장할 수 있는 형태인 어떤 형태? 녹말의 형태로 저장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포도당을 여러 개 연결해 놓은 형태를 녹말이라고 불러준다는 겁니다. 하얀색 물질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밤에 어떻게 한다? 이 포도당, 이 녹말을 퉁퉁 2개씩 잘라가지고 체관을 따라서 보여? 이거 체크. 혼자 공부할 땐 절대 안 보여. 2개씩 연결되는 거예요. 체크. 2개 연결된 걸 뭐라고 한다고요? 설탕이라고 한다. 설탕의 형태로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2개씩 잘라져 있어요. 설탕의 형태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요 실험도 볼게요. 이 실험 뭐냐면 여기 검정말이 뭐냐면 물속에 사는 물풀이야. 물풀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 물이 들어있겠죠. 당연히 물 들어있고요. 1% 탄산수소 나트륨을 넣었다는 건 뭘 공급했다는 뜻이야? 이산화탄소도 공급했다는 뜻입니다. 이산화탄소, 물, 그리고 낮은 거 보니까 햇빛도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기체가 발생된다? 산소 기체가 발생되겠죠? 산소 기체를 뽑아가지고 여기서 산소 기체를 나오게 하고 있는 모습이야. 클립을 딱 열면 어떻게 있어? 산소 기체가 훅 나올 거 아니야? 거기다가 뭘 댄다? 꺼져가는 향불을 요 끝에 대면 어떻게 된다? 향의 불꽃이 다시 타오른다. 향의 불꽃이 다시 타오르는 걸 통해서 이 기체의 정체가 뭐다? 산소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실험 볼게요. 두 번째 실험입니다. 이 실험인데 제가 뭐냐면 실험을 지금 시험관 3개를 준비해요. 다라는 시험관을 준비하고 얘는 검정말을 넣지 않았어. 그죠? 근데 두 번째 시험관과 세 번째 시험관에는 검정말을 넣어놨습니다. 이게 뭘 준비한 거냐면은 이미 BTB 용액을 집어넣고 날숨을 다 불어넣은 상태야. 다 노란색 보이죠? 전부 다 이산화탄소가 공급되어서 다 이산화탄소가 풍부한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도 풍부하고 이산화탄소도 풍부해. 거기다 햇빛을 비춰주게 되면은 나에서는 광합성이 일어나겠죠. 일어나니까 여기서 산소 기체가 뽀글뽀글 발생하는 걸 눈으로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는 이산화탄소를 소모할 거 아니야. 이산화탄소를 소모하지, 없어질 거 아니야. 이산화탄소가 점점 사라지면 다시 거꾸로 돌아간다. 다시 이산화탄소가 풍부할 때는 노란색이잖아. 이산화탄소 사라지면 다시 초록색을 거쳐서 파란색까지 거꾸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가운데 녀석만 파란색으로 돌아간 거 보여요? 이게 뭐야? 이산화탄소를 다 썼네. 다 썼다는 걸 알려주는 거야. 염기성으로 변해 있는 모습입니다. 광합성이 일어났다는 증거가 확실하죠. 가는 아무것도 안 났으니까 당연히 광합성 안 일어나서 색깔 변화가 없을 거야. 다는 다 똑같이 검정말도 이 안에 들어있고 이산화탄소 물 다 공급했는데 알루미늄 호일로 싸놨어. 그럼 빛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럼 광합성 안 일어나겠네. 광합성 안 일어나면 이산화탄소 소모도 안 할 거 아니야. 그러므로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으니까 그대로 노란색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실험을 이해해 주면 됩니다.
자, 결론은 이래요. 시험관 가와 나를 비교하면, 요 시험관 가하고 나를 비교하면, 광합성에는 뭐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죠? 이상하다. 가와 나를 비교하면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다. 근데 가는 이산화탄소 넣었잖아, 가에도. 얘는 검정말이 있고 없고인데 좀 이상하다. 광합성에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가와 나를 통해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뭐냐면 광합성을 하려면 식물이 필요하다. 그죠? 식물이 없는 건 광합성 못했으니까. 그 다음에 광합성할 때 이산화탄소가 소모됐다는 거, 색깔 변화를 통해서 이산화탄소가 소모됐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다는 것까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 나하고 달을 비교하면요. 둘은 어떤 차이점이 있었지? 빛의 유무죠. 그러니까 빛이 필요하구나. 광합성 하려면 빛도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험 문제. 광합성에 빛이 필요하다는 걸 알기 위해서는 어떤 시험관과 어떤 시험관을 비교해야 하는가? 나와 달을 비교하면 돼요. 나와 달을 비교하면 됩니다. 나와 달을 비교하면 돼요. 이런 것들 맞출 수 있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다 한 것 같고요. 환경요인 볼게요. 환경요인. 환경요인 이건데 봐봐. 우리 아까 이산화탄소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빛도 필요하고 포도당과 산소가 만들어지는데 자 광합성이 필요한 게 그러면 세 가지네요. 이산화탄소, 물, 빛이 필요해요. 그래서 빛을 엄청 세게 줘본 거야. 빛을 많이 줄수록 봐봐. Y축이 뭐 써있어? 광합성량이잖아. 그죠? 왜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아니야? 빛이 많을수록 광합성을 더 많이 할 거 아니야? 그치? 그죠? 아니 빛이 많으면 당연히 광합성 많이 할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느 정도 빛이 엄청 세더라도 여기 이상의 빛이 여기 이만큼의 빛 이상의 빛이 가해지더라도 광합성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빛이 아무리 세다 하더라도 광합성 하려면 뭐가 또 필요해? 이산화탄소와 물이 필요하잖아. 얘만 많다고 광합성을 무한대로 많이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야. 이산화탄소와 물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증가하지 않게 되는 거야. 같은 이유로 이산화탄소도 많이 공급할수록 광합성을 많이 하겠죠. 재료가 많으니까. 하지만 다른 것들이 부족해질 테니까 더 이상은 증가할 수 없는 거야. 다른 것도 계속 무한히 공급한다면 쭉 계속 올라가겠지. 하지만 하나만 쭉 많이 공급한다고 해서 무한히 광합성을 많이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케이? 이거를 얘기하는 거고. 자, 그 두 개는 그래프가 똑같은데 얘가 문제야. 온도입니다. 온도. 그럼 따뜻하면 따뜻할수록 광합성을 잘할까? 이건데 식물도 우리랑 똑같이 체온 범위 한 36.5도 정도 되는 범위에서만 광합성을 제일 잘하고 온도가 너무 높아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탄다. 탄다. 60도에 타나요? 타진 않죠. 60도에. 하지만 60도 정도까지 올라가면 식물 속에서 이런 화학 반응을 도와주는 효소가 다 죽어버려. 우리 고기를 60도에서 익힐 수 있을까요? 익긴 익어요. 60도에서 익어요. 살살 익히면 익습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그런 효소가 다 뭐로 만든다? 고기와 같은 성분인 단백질로 만들어요. 그래서 온도가 60도 이상 넘어가는 또는 40도 이상 막 넘어가 단백질이 변성되기 시작해. 제 기능을 못할 거 아니야? 광합성 할 때도 그 효소가 필요하거든? 그 제 기능을 못하니까, 효소가 제 기능을 못하니까 광합성도 못하게 돼. 아예 못하게 돼. 그래서 온도가 우리 체온 범위까지 가면은 광합성이 제일 잘하게 되는데 이 온도를 넘어가면요. 오히려 광합성이 안 돼. 더 떨어져 버립니다. 효소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그래프랑은 조금 다른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감기 같은 게 걸리거나 독감 걸려가지고 몸의 온도가 한 45도야. 우리 엄마가 나를 어떻게 대하지? 좀 있으면 나 그러나요? 45도인데?
괜찮아질 거야, 이러면. 45도인데? 당장에 응급실 데려가고 난리를 칠 겁니다. 45도면 거의 죽을 정도야. 45도인데 왜 죽지? 쌤이 현재 36.5도거든요? 그럼 9도 정도밖에 안 올라가는 거야. 그치? 9도 같다고. 근데 9도만 올라가도 내 몸에 뭐가 죽는다? 효소, 단백질이 죽는다고. 우리 심장 뛰려면 에너지 필요하지. 그 에너지를 만들 때도 효소가 작용을 해야 돼. 쉽게 말해서, 무섭게 말해서 내 몸이 45도를 유지해. 모든 효소가 죽어. 에너지를 만드는 효소도 죽어. 에너지를 못 만들어. 심장이 안 뛰네. 안녕. 체온이 45도가 되면 죽는 이유가 이겁니다. 심장이 안 뛰고 호흡이 안 돼. 호흡 운동을 하려고 해도 이 가슴뼈를 올리고 횡격막을 내리는 호흡 운동을 해야 되거든. 운동이 안 돼. 힘이 없어. 에너지가 안 만들어서. 왜? 효소가 없어서. 그래서 우리 체온 범위 온도가 너무 올라가면 우리 식물과 마찬가지로 식물이 광합성을 못하듯이 우리도 몸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멈추게 됩니다. 큰일 나요. 그래서 우리도 온도를 잘 맞춰주어야 하는 거예요. 자, 다 했습니다. 자, 일단은 오른쪽에 문제 좀 풀고 갈게요. 133쪽 문제풀이입니다. 풀어볼게요. 아, 문제 풀려 있는 사람이 있나?